환율 1,500원, 제2의 IMF가 온다 합니다. 안 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더 무서운 게 이미 시작됐어요. 유튜브 열면 환율 폭탄, 한국 경제 붕괴 이런 영상 넘쳐나죠. 댓글에는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팩트만 놓고 보면 나라가 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1997년에 110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버텨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월급과 대출이자와 마트 장바구니를 갉아먹고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오늘 그 정체를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팩트만 놓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만 봐도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2의 IMF가 온다 안 온다 이 논란을 숫자로 끝내보겠습니다. 1997년이랑 2026년 지금이랑 핵심 지표 4가지를 직접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비상금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97년에는 이 비상금이 39억 달러까지 바닥났어요. 나라 전체의 달러가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 IMF한테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환율이 얼마까지 갔냐면 1962원입니다. 나라가 진짜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비상금이 얼마냐면 4,276억 달러입니다. 97년에 110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97년에는 통장 잔고가 39만 원인데 이번 달 갚아야 할 빚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카드값은 쌓여 있는데 통장은 텅 비어 있었던 상황이죠. 지금은 그 통장에 4,276만 원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두 번째, 나라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양, 그러니까 경상수지를 보겠습니다. 97년에는 이게 적자였어요. 해외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았다는 뜻이죠. 벌어오는 건 적은데 쓰는 건 많으니까 외환이 계속 빠져나갔던 거예요. 근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1,230억 달러입니다. 역대 사상 최대 흑자예요. 돈이 펑펑 빠져나가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돈을 벌어오는 나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뀐 거죠. 32개월 연속 흑자 행진 중입니다. 세 번째, 당장 갚아야 할 빚 비율, 그러니까 단기 외채 비율을 볼게요. 97년에는 가지고 있는 달러보다 당장 갚아야 할 달러 빚이 훨씬 많았어요. 비상금보다 이번 달 카드값이 몇 배나 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비율이 40% 수준입니다. 비상금이 빚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안정적인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97년에 한국은 순채무국이었어요. 해외에서 빌린 돈이 해외에 빌려준 돈보다 많은 나라였던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은 순대외채권국입니다. 빌려준 돈이 빌린 돈보다 많은 나라가 됐어요. 세계 7위 수준의 순대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위기가 아니다. 이건 개인 의견이 아니라 중앙은행 수장의 공식 판단입니다. 97년은 달러가 없어서 빚을 못 갚는 유동성 위기였고 지금은 달러는 있지만 환율 숫자가 불안정한 가격 위기예요.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거기에 올해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전 세계 채권 투자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WGBI에 편입돼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지수 추종 펀드들이 한국 국채를 자동으로 사들이게 되는 구조죠. 약 78조 원에서 최대 93조 원 규모의 외국 자금이 8개월에 걸쳐 들어올 전망입니다. 이 정도면 외환 시장 수급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모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심이 되죠? 아, 나라가 망하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요, 나라가 안 망한다는 게 여러분 지갑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나라라는 건물은 멀쩡합니다. 기둥도 튼튼하고 지붕도 안 무너졌어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지갑에서 조용히 돈이 새고 있습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벽 안쪽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밖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환율 1,500원이 여러분 지갑을 갉아먹는 경로가 정확히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마트 물가예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 거의 전부를 해외에서 사온다는 뜻이에요. 석유도 밖에서, 가스도 밖에서 사오는 구조인 거죠. 그 중에서도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이 원유가 한국까지 오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바닷길이 있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데 지금 이 길이 전쟁 때문에 사실상 막혀 있는 거예요. 유조선 통행량이 평소 대비 7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름값에 찍혔어요.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가 3월 초에는 배럴당 72달러였죠. 그게 3월 말에는 11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달 만에 51% 급등이면 역사상 최대 월간 상승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올라요. 운송비가 오르면 공장에서 마트까지 물건을 나르는 비용이 전부 올라갑니다. 결국 마트 진열대에 놓이는 물건 가격이 전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수입 물가가 지금 6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가스비도, 기름값도 전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을 볼 때마다 체감하는 그 비싸진 느낌이 기분 탓이 아니라 환율 탓이죠. 두 번째 경로는 대출이자예요. 잠깐 여기서 소름 끼치는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약 90%입니다. 국민 전체가 진 빚이 나라에서 1년 동안 버는 돈의 거의 90%에 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빚이 많은 상황에서 환율을 지키려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이고 한국은 2.5%예요. 이 격차가 1.25%포인트나 벌어져 있어서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돈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고 환율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이자가 높은 채로 계속 버텨야 하는 상황인 거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연 7%를 넘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빚 갚기가 더 힘들어지고 내리자니 환율이 더 뛰는 완전한 진퇴양난이에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2.5%에서 동결하고 있는 것도 이 딜레마 때문이죠.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인 상황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율이 무서운 이유죠. 세 번째 경로는 자산가치 하락이에요.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무려 30조 원어치를 팔고 나갔습니다. 이게 역대 월별 최대 순매도 기록이에요. 한 달 만에 30조 원이 빠져나간 거죠. 그 충격으로 코스피가 5,820에서 5,460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식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도 위축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은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보험인 환해지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수단이 없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비싼 달러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원화로 팔아야 하는 구조인데 마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는 환율은 안정될 거지라고 했지만 현실은 1,513원이 유지되고 있어요. 공식 발표와 내 지갑 사정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나라는 안전하다면서 왜 내 생활비는 올라가고 이자는 그대로고 주식은 빠지는 거냐. 이 괴리감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올라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카드를 4장 꺼냈어요. 근데 이 4장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손 놓고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카드를 4장이나 꺼냈어요. 근데 이 4장을 하나씩 뜯어보면 좀 허탈해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구두 개입이에요. 경제부총리나 하는 총재가 나와서 과도한 솔리림에 적기 대응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제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투기 세력을 겁주는 건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움직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과도한 환율 베팅을 억제하는 심리전입니다. 근데 처음엔 좀 먹히지만 실제 조치가 안 뒤따르면 효과가 금방 사라져요. 양치기 소년이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25조 원 추경이에요. 고유가 대응이랑 민생 안정에 쓰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국채를 찍으면 시중 금리가 올라가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15조, 증권거래세 5조 이런 식으로 이미 거친 세금 중 남은 돈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 초과 세수가 진짜 그만큼 거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 추산이 6조 원에서 28조 원까지 편차가 엄청나요. 25조를 쓰겠다는데 실제로 6조밖에 안 거치면 나머지 19조를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결국 적자 국채를 찍게 되면 시장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참고로 지금 국가 채무가 1,415조를 넘어서 GDP 대비 51.6%입니다.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1.8배예요.
빚의 절대 금액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문제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추경까지 쏟아부으면 재정 여력은 점점 좁아집니다. 세 번째 카드는 WGBI 편입이에요. 전 세계 채권 투자 클럽에 한국이 드디어 가입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약 78조에서 93조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전망입니다. 꽤 큰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우리가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해야 하거든요. 원화로 약 30조 원이에요. WGBI로 들어오는 돈이 매달 약 8조 원인데 대미 투자로 나가는 달러 수요가 꾸준히 상쇄를 시키는 구조입니다. 한쪽에서 물을 채우면 다른 쪽에서 빠지는 거죠. 네 번째 카드는 국민연금 환해지예요. 쉽게 말해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보험인데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안 사고 한국은행이랑 외환 수합으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650억 달러 한도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이 달러를 직접 사지 않으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건데요. 근데 한국은행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이랑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수합으로 국민연금 쪽은 어느 정도 막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수요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멍 하나를 막아도 본질적인 달러 유출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4장의 카드를 다 봤는데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으면 답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양동이에 구멍이 나 있어서 정부가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양동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정부한테 기대하기 어렵다면 결국 내가 내 지갑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자산 방어 3단계를 정리했습니다. 1단계는 대출금리 구조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 방어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상황이에요. 미국 기준금리가 3.5%대인데 한국은 2.5%거든요. 이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뜻이고 이 말은 변동금리 대출자한테 직격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연 7%를 넘긴 상황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로는 4%대입니다. 전환 조건이 되는지 은행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첫 번째예요. 전환만 해도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에 달하는 나라에서 금리 3%포인트 차이는 엄청납니다. 2단계는 달러 자산 분산이에요.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기반으로 배분하는 전략인데요. 달러 예금이나 미국 S&P 500 ETF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에요. 왜 달러 자산이냐면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달러 자산은 반대로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환율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방어막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지금 당장 한꺼번에 환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평균 환율을 낮추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죠. 비 올 때 우산 사면 비싸잖아요. 맑을 때 미리 사둬야 싼 거예요. 환율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3단계는 소비구조 점검이에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가 넘는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 비중이 70%가 넘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이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고 결국 마트 물가가 오르는 구조예요. 지금 수입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 중이거든요. 월급이 안 오르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무작정 안 쓰는 게 답은 아니에요. 환율에 민감한 항목부터 줄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입 식자재 비중을 파악하고 국내산 대체가 되는 품목은 바꿔보고 에너지 소비도 한번 점검해보는 거죠. 브렌트유가 3월 초 72달러에서 한 달 만에 112달러까지 51%나 뛰었거든요. 기름값이 이렇게 뛰면 그게 전부 우리 장바구니로 전가됩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환율에 영향받는 지출부터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진짜 질문은 이 환율이 내 생활비를 얼마나 더 올릴 건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입니다. 나라의 비상금 통장에는 4,276억 달러가 들어있어서 나라 자체는 안 무너져요. 근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얇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출금리 점검하고 달러 자산 분산하고 소비 구조를 손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환율 위기의 본질은 국가 부도가 아니라
생활경제의 체감 악화라고 하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1,500원 시대에 진짜 돈이 되는 투자처를 뜯어보겠습니다.